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 책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약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맞아, 저런 내용이 좋았지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1회독은 도서관 책으로 했는데 밑줄을 너무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2회독, 3회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모건 하우절입니다. 그는 경제학 학사를 취득한 뒤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벤처캐피털에서 일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과 불변의 법칙을 출간했습니다. 총 2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은 돈의 심리학과 관련한 특징을 담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예시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예시로 제가 바꿨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챕터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공식 화폐는 기원전 600년에 만들어졌으니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저축이나 투자 가치, 돈에 관한 현대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도입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신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반면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거의 10배 넘게 올랐다. 이 두 집단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챕터 2.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한 사람도 있다.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우리는 천재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475억 달러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의 제리 양은 열렬하게 비난한다. 마크 저커버그가 제리 양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한 걸까? 아니면 운이 더 좋았던 것일까? 제리 양은 마크 저커버그보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한 걸까? 아니면 그저 불운했던 걸까? 행운과 리스크는 도플갱어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아니면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챕터 3.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당신이 부자가 됐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결과가 좋아진 만큼 기대치도 계속 상승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 느낌은 같을 것이다. 둘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정우주 선수는 계약금만 무려 5억 원을 받았다. 동료 프로야구 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같은 팀의 류현진 선수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류현진 선수는 11년간 미국 MLB에서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류현진 선수와 비교를 하는 순간 정우주 선수는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구토할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유, 독립, 가족, 친구, 사랑, 행복 모두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챕터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충분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 바로 닥치고 기다리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전 재산의 대부분을 60대 중반 이후에 축적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챕터 5.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검소해야 하고 번 돈이 다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복리의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안전마진을 확보해 생존 확률을 높이고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라. 세 번째,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위를 향한다고 낙관할 수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지뢰밭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70년 동안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 있었고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은 최소 29,000번 신문에 등장했었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존재했지만 그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은 20배 이상 높아졌다. 챕터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사건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이 말이 우리의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를 이렇게 정의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투자의 천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투자할 계획이라면 오늘 매수하기에 좋은 주식, 지금 당장 사야 할 주식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6개월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당신이 내린 모든 의사결정보다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자.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챕터 7.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돈을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챕터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당신이 페라리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비싼 차, 고급 시계, 백월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일지 모른다. 그런데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챕터 9. 부의 정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비부자와 자산부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부자가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자산부자는 가진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자산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통념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저축현황,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다. 챕터 10. 뭐? 저축을 하라고?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60%가 넘었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다. 투자를 더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아무리 소득이 높고 투자를 잘해도 법만큼 쓴다면 부를 쌓을 수 없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로 저축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저축은 그 자체로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다. 또 저축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저축률을 어떻게 높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이 줄어든다.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챕터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15억 원이던 자산이 몇 달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면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이다.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인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고수할 확률이 커진다. 챕터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투자란 수많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초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가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경제나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퇴직연금 제도는 생긴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30년 전만 해도 벤처캐피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미국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기술주는 5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기의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지난 역사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나 탐욕,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향이 있다. 돈의 역사를 탐구할 때는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대의 메가 트렌드, 시장의 인과관계 같이 계속 변하는 것에 의해 미래는 과거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챕터 13. 안전마진. 사람들은 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 예를 들면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에게 가격 범위 대신 목표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 둬야 한다.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가지 확률들은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은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물론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특히 레버리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는 통상적인 위험을 파산에 이를 위험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돈을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부분은 리스크를 아주 멀리한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탱크 부대는 풀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쉬다가 드디어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거의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들쥐였다. 후방에서 쉬는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운 것이었다. 그 어떤 탱크 개발자가 들쥐에 대한 방어책을 생각했을까?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는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저축이다. 저축을 통해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자. 챕터 14. 과거의 나 vs 미래의 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 나의 목표와 욕망, 주변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을 자주 한다. 과거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예민하게 인지하면서 미래에 자신이 변할 수 있음은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당신이 이 쉽지 않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두에 둘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은 피해야 한다. 나는 소득이 매우 낮아도 만족할 거야. 또는 나는 높은 소득을 위해 끝없는 노동을 선택할 거야. 같이 극단적인 선택들은 그 단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를 남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고려하면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끈기를 높이고 복리의 효과가 잘 나타나게 도와줄 것이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늘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그럴 때는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과거의 선택을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내릴수록 그것이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할 것이다. 챕터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당신이 5천만원짜리 새 차가 갖고 싶다고 가정하자. 당신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5천만원, 제 값을 지불한다. 둘째, 값싼 중고차를 찾아낸다. 셋째, 훔친다. 99% 사람들은 세 번째 옵션만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에는 투자의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똑같이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변동성을 받아들이며 대가를 지불한다. 둘째, 불확실성이 덜한 대신 수익도 덜한, 말하자면 중고차 같은 자산을 찾아낸다. 셋째, 자동차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을 시도해본다. 변동성을 피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 절도범 중에는 잡히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붙잡혀서 벌을 받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해답은 간단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나 입장료라고 생각하자. 에버랜드 입장료는 약 6만원이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2023년에는 715만 명이 이 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6만원을 벌금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정리하면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자. 변동성에 대처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챕터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해 가계 자산은 6조 2천억 달러 감소했다. 2000년대 중반 주택 버블이 붕괴했을 때는 8조 달러 이상이 감소했다. 버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산에 모멘텀이 붙으면 단기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높아지는 단기 수익률을 보고 더 많은 단기 투자자가 모이고 이 과정은 자체적으로 강화된다. 즉, 버블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기 투자자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투자 시간 지평이 줄어드는 현상의 징후일 뿐이다. 그래서 버블의 징조로 거래량 증가를 댈 수 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10년 안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1년 안에 팔 생각인가? 아님 데이트레이더인가? 사람마다 하고 있는 게임이 다르다. 경제 버블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기 때문이다. 30년을 내다보는 투자자와 데이트레이더는 서로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하지만 같은 운동장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둘의 경로가 충돌하면 다치는 사람이 나온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년을 내다보고 있다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챕터 17. 비관주의의 유혹. 낙관주의는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왜 그럴까? 첫 번째,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비관주의는 기대치를 낮춘다. 모든 게 잘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반갑게 놀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가 그토록 매혹적일지도 모른다. 챕터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경제에 미친다. 스토리와 관련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면 사소한 이벤트 하나도 마침내 올 게 왔다는 신호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다. 둘째,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이 이해가 가기를 바란다.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한다. 챕터 19,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다. 그래서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진실이 존재한다. 이번 단어는 이때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총정리이다. 참고로 저 양정길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통째로 암기하길 바라는 마음에 별 스티커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첫째,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하라. 둘째,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셋째,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어떠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삼아라. 넷째,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다섯째,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진다. 여섯째,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일곱 번째,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아홉 번째,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로 보아야지 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열 번째,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이것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11번째,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12번째,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13번째,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14번째,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챕터 20, 나의 투자 이야기. 이 마지막 단원에서 작가 모건 하우절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 목표는 늘 독립성이었다. 이를 갖기 위해 높은 저축률, 인내심, 그리고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에 의존한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에 집중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하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